여러분, 만약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명의로 된 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기부등본 한 장, 거기에 적힌 숫자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시부모를 모시며 조용히 살아가던 30대 여성 박은수. 그녀가 유일하게 가진 자산, 남편이 남긴 아파트 한 채. 그런데 어느 날 그녀 몰래 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시동생이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시부모의 인감도장을 훔쳐 위조 서류를 만들고 급기야 집을 팔아넘기려 했던 시동생.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는 아들 편을 들며 오히려 며느리에게 집을 나가라고 압박합니다. 가족끼리 이런 일로 법까지 가냐? 내가 좀 이해해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으로만 보였던 이 며느리가 15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사무장 출신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고 또 참았던 한 여성이 법이라는 무기로 시댁 가족을 완벽하게 응징해낸 통쾌한 반격의 기록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박은수, 38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묶고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는 일이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메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녀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상을 차립니다. 며느라, 국이 짜다. 이게 뭐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우리 아들 살아있었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그 말들을 받아냅니다.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시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집에서 은수는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에 가까웠습니다. 3년 전 은수의 남편 박지우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출근길에 신호를 기다리다 후방에서 덤프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즉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은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너 우리 집안 떠나면 안 돼. 우리 아들 때문에 평생 우릴 모셔야 해. 알겠지? 그때 은수는 슬픔에 빠져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개 끄덕임이 3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아파트 한 채와 보험금 1억 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결혼 5년 차에 남편이 은수 명의로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증여세까지 꼬박꼬박 납부했고 등기부등본에는 명백히 박은수 단독 소유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시부모와 은수가 반반씩 나눴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목 5천만 원을 고스란히 저축했습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시동생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은수보다 3살 어린 35세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열심히 하는 일은 도박이었습니다. 경마, 경륜, 불법 스포츠 토토, 심지어 온라인 카지노까지 그는 손에 닿는 모든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잃었습니다. 형수,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래? 이번에 정말 큰 거 걸렸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물론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점점 액수는 커져서 50만 원,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은수가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야, 며느리가 시동생 좀 도와주지. 너 돈 있잖아. 보험금 받았으면서. 어머님, 그 돈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우리 민호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좀 이해해라. 결국 은수는 지난 3년간 약 800만 원을 민호에게 빌려줬습니다. 물론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시부모가 주무신 후 은수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법학 서적들, 부동산 등기 실무책, 판례집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경력 증명서. 은수는 결혼 전까지 대형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전문 사무장으로 일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소송, 경매, 명도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던 그녀는 업계에서 해결사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요청으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커리어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다시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가서 일하면 우린 누가 돌봐? 너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우리 버리는 거야? 은수는 참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마다 책을 읽으며 전문성을 유지했습니다. 법은 계속 변하고 판례는 계속 쌓입니다.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이 지식들이.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우편함에서 발견한 대출 광고 전단지였습니다. 일반적인 전단지였지만 그 전단지에는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2억 가능이라는 문구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시동생 민호의 행동이었습니다. 민호가 유난히 은수의 방 근처를 자주 배회했습니다. 특히 은수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해둔 서랍장 근처에서 자주 목격됐습니다. 민호 씨, 뭐 찾으세요? 아니. 그냥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은 반대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저녁 식사 시간에 터졌습니다. 형수, 이 집 시세가 요즘 얼마나 돼?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던데. 시세는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냥 궁금하잖아. 형수 혼자 살기엔 좀 크지 않아? 은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날아온 한 통의 우편물. 건축물 대장 열람 신청 내역 안내. 은수는 그 우편물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고 왜? 전문가의 직감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어. 확인해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시부모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검진 예약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다녀와. 점심은 꼭 차려놔야 해. 은수는 병원이 아닌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새로 추가된 한 줄. 근저당권 설정 마이너스 채권 최고액 2억 원. 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자님, 이 근저당은 언제 설정된 건가요? 3주 전이네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전 신청한 적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건 위조일 수도 있겠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수는 서류를 복사하고 등기소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냉정해졌습니다. 15년간 수없이 처리했던 부동산 사기 사건들, 그 모든 사건의 피해자가 이제 자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성을 자신을 지키는 데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집에 도착한 은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오래 걸렸네. 밥이나 빨리 해. 은수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서명 위조 여부 확인. 둘째, 인감도장 출처 확인. 셋째, 대출금 행방 추적. 넷째, 관련자 특정. 점심을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마친 후 은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서류에 첨부된 그녀의 서명.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의 필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서명을 흉내낸 것이었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한눈에 위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인감도장은 은수의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설마 시부모님 도장을? 은수는 즉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3주 전 시아버지 명의로 인감증명서 5통이 발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 5통이면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직접? 아니면 은수는 조심스럽게 거실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집에는 노인 안전을 위해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녹화 파일은 클라우드에 30일간 보관되었습니다. 3주 전의 영상을 돌려보던 은수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오전 10시 시부모가 외출한 사이 민호가 시부모 방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 약 10분 후 그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인감도장 케이스였습니다. 역시 은수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대출금의 행방이었습니다. 2억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수는 민호가 거래하는 대부업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집 앞에 나타났던 채권자들의 명함을 모두 보관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몇몇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금액 상환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놈. 3주 전에 딱 2억 입금하더니 그 뒤로 또 빌려가서 지금 3천만 원 밀렸어요. 어디 계세요, 그 사람?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답변이었습니다. 민호는 2억을 받자마자 기존 빚 1억 5천을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으로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도 모두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또다시 새로운 빚 3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지만 확인하고 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민호 씨, 할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은수에게 집중됐습니다. 은수는 복사해온 등기부등본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 저 모르게 근저당 2억이 설정됐습니다. 뭐?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은 위조된 서류로 설정됐습니다. 사용된 인감도장은 아버님 것이고요. 순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 씨, 3주 전 부모님 방에서 인감도장을 가져간 거 CCTV에 다 찍혔습니다. 형수?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시어머니가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호가 실수로 그랬다는데 경찰 불러? 가족끼리 이런 일로 법까지 가냐? 은수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사문서 위조, 인장 위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범죄? 우리 민호가 범죄자야? 내가 지금 시동생을 범죄자 만들겠다는 거야?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수야, 민호가 그럴 리 없어.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인감도장 아무데나 놔두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은수는 황당했습니다. 아버님, 제 도장이 아니라 아버님 도장이 사용됐다니까요.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 아들이 좀 빌렸으면 빌렸지. 형수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민호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수, 미안해. 내가 정말 급했어. 빚쟁이들한테 죽을 뻔했어. 딱 한 번만 넘어가줘. 응? 넘어가라고요? 민호 씨, 지금 제 집을 담보로 2억을 빌렸어요.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원금은 6개월 후 일시 상환이고요. 만약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집 팔면 되잖아. 민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형수 혼자 살기 크잖아.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가면 되지. 그럼 빚도 갚고 형수도 돈 남고 다 좋은 거 아냐? 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어차피 우리 아들 보험금으로 산 집인데 민호 살리는 데 쓰는 게 맞지. 내가 혼자 그 큰 집 다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야. 어머님, 그 집은 남편이 제 명의로 증여한 겁니다. 증여세도 제대로 납부했고 법적으로 제 재산입니다. 법. 맨날 법만 들먹이네. 가족끼리 무슨 법이야. 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어디가?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은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노골적으로 은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집 파는 거 동의해. 그게 가족을 위한 거야. 밥 먹으면서 맨날 찡그리고 있네. 밥값이나 해. 우리 아들 없으면 내가 뭐야? 신세 갚는다 생각하고 집 팔아. 심지어 시어머니는 은수의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문 열어. 내 맘대로 하는 거 봤다. 견디다 못한 은수는 방문에 보조 잠금 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 앞에 낯선 중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집주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집 계약금 1,000만 원 넣었는데 잔금일이 2주 후거든요. 확인차 들렀습니다. 은수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죄송한데 계약금을 누구한테 주셨죠? 박민호 씨요. 집주인 동생이라고 하시던데 대리계약이라면서 위임장도 보여주셨어요. 위임장은 위조입니다. 저는 이 집 팔 생각 없습니다. 네, 그럼 계약금은요? 민호 씨한테 돌려받으세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중년 부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금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할 겁니다. 하세요. 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부부가 돌아간 후 은수는 민호를 찾았습니다. 민호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집 매매 계약 체결한 거 사실이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요? 매수인이 직접 찾아왔어요. 아, 그래. 어차피 팔 거면 빨리 파는 게 낫잖아. 제가 언제 팔겠다고 했습니까? 아니, 형수. 이렇게 나오지 마.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이 좀 도와주면 안 돼? 가족이면 제 집을 몰래 팔아넘기나요? 아, 진짜 답답하네. 어차피 형 죽었는데 형수가 이 집에서 뭐하게? 그냥 팔고 나가. 순간 은수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은수의 방문 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형수 너무 고집세. 어떻게? 내가 말했잖아. 저 여자 원래 성질 더러워. 아버지가 나서서 집 팔라고 하세요. 은수가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야지. 맞아요. 우리 집인데 왜 저 여자가 주인 행세야? 짐 싸서 나가라고 해요. 은수는 문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그녀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은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제가 상담할 게 있어서요. 네, 제 일입니다. 통화를 마친 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15년 경력 전문가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은수는 거실에 시댁 식구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민호 씨, 잠깐 나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데? 집 팔기로 결정했어? 시어머니가 기대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네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수는 그들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은수는 명함 3장을 꺼내 각자 앞에 놓았습니다. 법무법인 부동산팀 수석 사무장 박은수. 저는 결혼 전까지 15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전문 사무장으로 일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명도소송, 경매, 사기 사건 등을 전문으로 다뤘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만 수백 건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용히 참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은수는 첫 번째 서류 묶음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민호 씨가 위조한 서류들의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감정 결과 100% 위조로 판명됐습니다. 이것은 CCTV 녹화 영상입니다. 민호 씨가 시부모님 방에서 인감 도장을 훔치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금 2억의 추적 기록입니다.
민호 씨는 이 돈으로 기존 빚 1억 5천을 갚고 나머지는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이것은 민호 씨가 예비 매수인과 체결한 매매 계약서입니다. 저의 동의 없이 체결한 무효 계약이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3일간 여러분이 저를 협박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입니다. 은수는 녹취록 일부를 읽었습니다. 집 팔고 나가라. 너 없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짐 싸서 꺼져 등등. 이 모든 발언은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저지른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 인장 위조, 사기, 횡령. 각각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민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인감도장 관리 소홀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있습니다. 비록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지금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민호가 실수한 건데 가족끼리 이러는 거야? 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그 가족이 지난 3년간 저한테 한 게 뭡니까? 우리가 널 먹여 살렸잖아. 제 돈으로 제가 장을 받고 제가 요리했습니다.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제게 밥을 해주신 적 없으십니다. 그래도 이제 법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법원에 근저당설 정등기 말소청 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로 설정된 근저당은 당연 무효이며 즉시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필적 감정서, CCTV 영상,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은수는 민호를 사문서 위조, 인장 위조, 사기,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민호 씨, 고발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CCTV 영상 보셨죠? 이거 본인 맞죠? 네. 인감도장 무단 사용도 인정하십니까? 네. 민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대출 채권자인 저축은행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본 근저당은 위조 서류로 설정된 것이며 채무자는 오직 박민호 개인입니다. 본인 박은수는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은 황급히 민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압류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은수는 예비 매수인에게 계약 무효 통지를 보냈습니다. 본 계약은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무효 계약입니다. 계약금 반환은 박민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매수인은 격분했고 즉시 민호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민호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수는 시부모를 상대로 인감도장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감도장은 본인의 분신과 같습니다. 인감도장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이 이를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법원도 은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감도장 소유자는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시부모는 연대하여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며 은수를 찾아왔습니다. 은수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민호 때문에 속았어. 우리도 피해자야.
어머님은 저에게 가족끼리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셨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제 법이 판단할 겁니다. 한편 민호의 도박빚 채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이 무효로 확정되자 채권자들은 민호 개인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은 시부모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들한테서라도 받아낼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인감도장 빌려준 게 모르는 일이에요?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부모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퇴직금으로 채무 일부를 갚아야 했고 시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민호는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그를 사문서 위조, 인장 위조, 사기,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민호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피해 금액이 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법정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은수는 냉정하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권 포기 여부를 묻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민호는 그대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근저당 말소와 최종 승리. 민호의 유죄 판결 이후 근저당 말소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즉시 근저당 말소 등기를 명령했고 은수의 집은 다시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갖게 됐습니다. 은수는 등기부등본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관계 정리. 은수는 시부모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각자의 길을 가시죠. 은수야,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 판결대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은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지난 3년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게 마지막 선처입니다. 일주일 후 시부모는 짐을 싸서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손해배상으로, 일부는 민호 빚변제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작은 전세 보증금과 약간의 생활비뿐이었습니다. 은수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 가세요. 시댁 식구들이 떠나고 난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은수는 혼자 넓은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년간 지옥 같았던 이 공간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처음으로 은수는 이 집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잔소리가 없고 밥을 차리지 않아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여보, 제가 제대로 한 걸까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은 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부모님을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걸까요? 당신은 화내지 않을까요?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여보,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눈물을 닦은 은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집 전체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댁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먼저 시부모가 쓰던 안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을 모두 치우고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어두운 갈색 톤에서 밝은 베이지 톤으로 바꿨습니다. 민호가 쓰던 방은 서재로 바꿨습니다. 게임기와 잡동사니들을 모두 버리고 깨끗한 책장과 책상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15년간 모아온 법률 서적들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거실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거운 가죽 소파 대신 밝은 패브릭 소파를, 어두운 커튼 대신 얇은 화이트 커튼을 달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작은 방 하나를 사무실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책상, 컴퓨터, 프린터, 그리고 벽면 가득한 법률 서적. 은수는 이곳을 자신의 새로운 일터로 만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부동산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소. 리모델링을 마치고 일주일 후 첫 번째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혹시 법률 상담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은수는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시누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제 동의 없이요.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받았나요? 1억 5천이요. 그것도 불법 대부업체에서요. 이자가 엄청나요. 저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여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 편만 들고 시어머니는 저보고 가족이니까 이해하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까지 빼앗길 것 같아요. 은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네. 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시동생의 배신, 시댁 식구들의 압박, 그리고 법적 대응을 통한 해결 과정. 여성은 눈을 크게 뜨고 은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네. 제 집도 지켰고 범인도 처벌받았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수는 즉시 그녀의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서류, 대출 계약서, 인감증명서.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해요. 사문서 위조와 인장 위조죄로요. 그런데 가족인데 신고해도 되나요? 은수는 여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한 길이에요. 당신이 참으면 시누이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겁니다. 이제 끝내야 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은수는 그녀를 위해 고소장을 작성해줬고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줬으며 소송 전략을 짜줬습니다. 3시간 후 여성은 활짝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세요. 네, 다시 올게요. 여성이 떠난 후 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그 후로 은수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상담 의뢰인을 만나고 오후에는 법률 서적을 공부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은수야,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다시 일 시작할 생각 없어? 우리 법무법인에서 너 계속 기다리고 있어. 아니,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 비록 돈은 안 되지만 보람 있거든.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지. 은수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에게 맞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수의 상담소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매주 3명에서 4명의 의뢰인이 찾아왔고 그녀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줬습니다. 부동산 사기, 가족 간 재산 분쟁, 불법 대출 등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은수의 도움으로 집을 지킨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은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1년 전 첫 번째 의뢰인이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1년 전 신우이 때문에 찾아갔던 김지은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신우이는 처벌받았고 제 집도 지켰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선생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큰 용기가 됐어요. 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 자유롭고 행복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구나. 은수는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한 공기. 시댁에서 살 때는 상을 가득 채워야 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만들면 됐습니다. 맛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수는 거실에 새로 걸어놓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게 혼자서도. 남편 사진 앞에 앉은 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집안을 물들였습니다. 은수는 등기부등본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소유자 박은수 얼굴안엔 말소 깨끗한 등기부등본. 그녀가 지켜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은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이 나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등기부등본 한 장이 증명하는 것처럼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법률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은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